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긴급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시는지를 먼저 좀 들어볼까 싶어요. 원래 준비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네. 대책이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 또 뭐 짧게는 이제 그 정규 방송에도 나갔었는데 네. 거기는 충분히 얘기를 잘 못했고 또 수위 조절을 하느냐고 또 신경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1시간 오늘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구소장님 좀 어떠십니까? 착잡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 이틀 전인가 발표났거든요. 네. 이 세제 개편안이. 저 개편안 딱 열어보고 와 위험이 도졌습니다. 위험이.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다.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도 막 사드신다고. 예, 지금 그 정도다 정말로. 네. 우리 남기업 소장님은 이제 수원호산 화상 촛불행동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아까 편안하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봉인을 해제한다는 거다. 이거는 라이브 나가고 나서 이거 닫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착잡하신 이유가 원래 민주정부가 세워지면 부동산 정책으로 늘 흔들리고 끝내 좌절이 되잖아요. 네. 우리 남기업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실패해서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도 있지만 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된 거다. 여기까지 네. 온 거다.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마냥 평론만 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단 잘 알고 분석도 하고 대책까지 꼭 얘기를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구소장님 먼 산 바라보시는데 산도 없는데. 아니 어제 한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네. 말 나온 김에 네, 네, 네. 아니 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계속 부동산 문제 때문에 소위 엎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오답노트를 우리가 몇 건이나 썼는데 지금 오답노트 왜 안 꺼내 보냐 지금 이거예요. 저는 예, 지금 그 맞아요. 오답노트가 그대로입니까, 지금? 참여정부 때는 이래서 잘 안 됐구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정책 실패를 했구나. 이렇게 경험이 누적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네. 벌써 이제 그게 있는데 네. 오답으로 또 가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긴급 대담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기업 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페북에도 적어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방송에 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남기업 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먼저 설명을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해주세요. 네. 그냥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린 그 후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시장 사이클이 지금 처음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게. 그리고 정부도 이제 내가 응원하는 정부가 이제 정부래네. 정당이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도 또 처음인 거고 이런 게 쭉 역사가 있어요. 오답노트를 우리가 얘기할 때 부동산 역사는 처음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 지금랑 똑같아요. 종부세 지금 조금 올리려고 하니까 막 언론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때는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최전방에서 실드를 쳤던 곳이 남기업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토지자유연구소예요. 그렇게 오래된 센터였어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연구 활동한 지.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답답하시겠구나. 예.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떨어진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 맡아가지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 종부세 등으로 거둔 보유세를 우리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소위 말하는 국토보유세를 완성시킨 장본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들으셔야지 요즘 처음에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처음에 유튜브에 요즘 나오네라는 신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최근 또 김어준 뉴스공장에 네. 나오셨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인물 중에 고인물. 굉장히 많은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많이들 관심을 가져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부맹을 위해서 전문 용어 해설을 먼저 하면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도 용어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제 너무 많은데 보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의 의미가 뭔지, 관계는 뭔지 이걸 알아야지 세제 개편안을 봐도 이게 이 말이구나를 알 것 같아서. 예.
소개를 누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우리 고소장님이 좀 보충 설명. 네, 제가 양념 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 3일 전인가요? 화요일 날 발표한 게 이제 이틀 전이네요.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그 세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면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도 있지만 정책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건 투기가 잘 안 일어나게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 수단이 있는데요. 세금에는 부동산 세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요. 네. 예, 그래서 1주택자들에게 무주택자들이 처음에 집을 취득할 때는 좀 취득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처음 집을 샀으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저가 3억 미만은 뭐 1%, 뭐 3억에서 6억 그 사이에는 2%, 또 9억이 넘어가면은 또 뭐 3%, 물론 3%를 다 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설계돼 있고 2주택자, 3주택자에게는 좀 중과를 해요. 네. 뭐 투기가 잘 일어나는 지역 그걸 투기 과열지구 뭐 또 다른 말로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2주택자들은 8%를 내라 취득가액에 네. 그리고 12%를 내라 3주택 이상은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을 가지면 취득에 부담을 줄 거야 이런 사인이죠. 네. 예, 자주택 웬만하면 하지 마 이런 그렇죠. 사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있습니다. 네. 예, 보유세가 가장 중요한데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이제 재산을 가지면 다 세금을 내는 거죠. 뭐 자동차세도 재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부동산세니까 주택만 국한해서 보면 주택이 이제 재산세가 있는데 그건 되게 좀 낮아요 세율이. 네. 세율이 낮아서 참여정부가 이제 고가 주택,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세로는 좀 어려우니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종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끼리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거 합쳐가지고 일정 가액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또 부과하겠다. 이거는 국세로 부과하겠다. 재산세는 이제 시군구세거든요. 네. 기초세예요. 예, 이제 우리 여기 중구니까 중구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재산세고 네. 중앙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구소장님이 얘기해주신 동산세와 부동산세 이렇게인 건가요? 움직이는 재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재산 전혀 이거요?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김지선 사회자랑 미리 협의한 내용이었는데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었군요.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샀어요. 집을 사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 그냥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재산세만 냈었어요. 네. 근데 재산세만 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라고 말씀하셨죠. 생기면서. 네, 그때 생긴 건데 그때 왜 만들었냐 하면은 뭐 여기까지 길어지니까 그 재산세도 내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걷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얹어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네. 그래서 이제 막 후퇴시키려고 노력한 게 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네. 처음에 참여정부가 만들었을 때는 6억으로 했어요. 6억이 넘어가면 고가 주택이니까 거기에는 부담을 조금 더 세게 하겠다. 보유에 대한 부담을. 네. 만약에 그 기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퇴된 거구나 이게. 예,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또 뭐 정부가 또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종부세를 저주를 했으니까 또 막 후퇴를 시키죠. 네. 고가의 기준을 더 올리는 거예요. 네. 1주택은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올려요. 예.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게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한 거구나. 오케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는 굉장히 용감했던 게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고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보유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했지만 재산세도 또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가 다주택자에게 부담하고 그다음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재산세도 올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전체 세금을 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계획을 실행을 했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는 또 이게 집권 후반기에 그 입법에 성공을 되다 해요. 보니까. 그러니 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저거 다 물 건너 갈 텐데라고 해서 시장이 잘 말을 안 들었죠. 그거에. 그렇게 이제 보유세는 그렇고 보유세가 이렇게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저거 돈을 많이 될 것 같아.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투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죠. 네. 돈이 될까? 내가 지금 사면 더 올라갈까? 저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더 많이 올라갈까? 아니면 이쪽에 들어가면 더 많이 올라갈까? 고민을 하잖아요. 이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보유세를 올리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돈을 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사면. 예. 네. 보유에 대한 부담을 정기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요. 네.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별로 안 생겼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요. 예, 근데 시세 차익이 생기면 내는데 신기하게 1주택자에게는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내요. 세금을 안 물어요. 와. 예. 12억의 돈을 벌었는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4억을 주고 2년 거주하고 12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내요. 예, 8억의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자동차세보다 이 종부세나 부동산세가 진짜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예. 뭐 이제 재산세로 보면은 이제 보유세하고 자동차세도 이제 보유세잖아요. 보유하면은 내는 건데. 근데 양도세는 이제 팔았을 때 네. 내는 건데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12억이 넘어가도 1주택자에게는 또 세금을 감면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은혜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2년 거주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또 옮겨 타고 갈아타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금을 안 내니까. 내려고. 예, 처음에 뭐 2억 주고 탔는데 4억이 됐어. 세금 안 내. 또 4억 또 해가지고 6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12억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의 유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취득세를 다주택자들에게 높인 이유는 그 취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유세를 높이면은 보유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고 처분했을 때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래도 많이 걷어가 근로소득세보다 많아 그러면은 이제 기대되는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수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인 예. 정책이다. 지금 제가 보충 양념을 좀 쳐드리면은 네. 지금 딱 이 끝난 지점이 좋아요. 자동차랑 비교를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유세예요. 네. 이렇게 자동차랑 연결을 시켜보면 좋아요. 자동차 우리 살 때 유지 비용이랑 따져보잖아요. 이거 자동차 사가지고서 이것저것 내고 하면은 1년에 이만큼 내 보험이랑 막 해서 그럼 이 차를 사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살 차량을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유지 보주 비용이 싹 낮으면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비싼 걸 막 사버리겠죠. 네. 그것처럼 주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할 수 있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보유세인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그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다 정책을 먼저 보고 이 정책을 만드는 게 정치구나 하면서 정치 영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세금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 늦게 세금을 공부했으니까 그때 종부세를 본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제 정치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보면서 예쁜 게 이런 마음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행동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자친구 밑에 뭐 주스려고 했는데 딱 옆에 모서리 잡아줘. 책상 모서리 딱 이거 알잖아. 이거 머리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드러나 사람의 이 마음 같은 거는. 네. 근데 보면서 이거 되게 예쁘네라고 설계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소위 몰빵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로 따지면 이렇게 했어요. 야
너네 다 동생들 공장 가서 일해. 아니, 첫째 오빠 서울 보내가지고 의사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서 동생들 그냥 학교 안 보내고 다 공장 보내고 나서 첫째 서울 보내가지고 일 시켰단 말이에요. 의사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 의사 오빠는 누구 도와야 돼? 동생들 도와야 되죠. 이 압축 성장이 가게에서의 모델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아요. 서울 몰빵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역을 다 희생시키면서 서울에다 인프라 다 깔았어요. 지하철 1호선, 2호선, 순환선 깔고 그 한강 라인에다가 막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가 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 누구한테 그 이익 돌려줘야 돼요? 지역이나 국가에 돌려줘야죠. 그럼요. 지역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동생들 희생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당신들이 지가가 오른 이유, 그 인프라가 깐 이유가 지역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걷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지역에 나눠주겠다. 동생들한테. 딱 이건 거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지역 발전하자. 그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야 예쁘다. 이거를 최초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구조를 아예 짰어. 이거는 그러니까 개편도 아니라 아예 최초로 제정을 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딱 만든 거예요. 근데 공격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막 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부세를 설계한 마음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쉴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뭘 봤냐면은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죠. 아예 판을 바꿔버리는 그냥 대전환을 하는 세금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때 남기혁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토지자유연구에서 팩트북인가 막 그런 거 냈었죠. 부동산 팩트북. 야 거짓말들을 모아가지고 반론들을 모아가지고 막 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자랐다고요. 제가 그걸 봤군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네. 막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쉴드는 두 가지 쉴드가 있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첫 번째 내가 응원하고 싶은 정부가 정말 정의를 위해 뛰어나가 막 가치를 추구해. 근데 막 공격을 당해. 그러면 진짜 가슴에서 불타올라가지고 막 싸워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 막 자잘하게 꼼수 같은 거 부리는 것 같아. 근데 막 공격 당해. 그럼 그 쉴드 해주고 싶은 마음, 불타는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마음이 식죠. 네. 전 지금 후자라는 다시 거예요.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전 소장님들. 지금 후자다 지금. 살려야 합니다 지금. 이게 후자다. 네. 구소장님 아주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비싼 거는 네. 특히 강남의 집값이 비싼 거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강남 중심 정책을 중앙 정부가 취했단 말이에요. 네. 서울 중심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진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이제 위치거든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 위치를 좋게 만드는 원인은 사회가 만든 거 아니냐, 정부가 한 거 아니냐, 중앙 정부가 몰빵한 거 아니냐 거기에. 그러니 그 혜택을 보니 그 혜택에 상하는 세금을 내라. 지금까지는 너무 안 냈기 때문에 가격이 막 튀는 거였는데 그거를 부담을 하면 가격도 잘 안 튀고 그 세금을 걷어서 지방은 많이 희생됐으니까 거기에 기초지자체에 열악한 기초지자체 순위로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분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 그런 말씀하신 이런 원칙들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종부세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요. 강남 3구에 사는 고령층들이 네네. 30년 이상 살았는데 갈 곳이 없다. 세금이 네. 너무 삼중 과세에 덫에 놓여가지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니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냥 산 죄밖에 없는데 네. 아니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세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럼 그걸 보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또 착하시잖아 우리 국민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뭐 살았는데 세금 더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피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책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소장님 눈 뜨시고 구매사님 그런 눈 얘기, 뜨시고 그런 이런 얘기 얘기는 많이 뭐, 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원칙을 계속 해설하는 수밖에 없나요? 이런 얘기들을? 아니 이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 이 정책을 추구할 수가 있죠. 지금 정책도 있어요. 뭐냐면 어. 그런 고령층이 있느냐? 고령층은 좀 깎아주는 게 또 있고 고령층 소득이 좀 부족한 고령층이 있으면 그러면 상속할 때 내든지 아니면 처분할 때 내라. 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 도시를 보면
젊었을 때 소득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좋은 위치에 살아요. 네. 근데 소득이 좀 줄어들 때는 이제 교외로 나가요. 네. 그래야지 그 도시가 굉장히 역동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사는 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나는 이제 나가야겠다. 더 좀 한가한 곳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지. 정책을 탓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제도가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그거를 깎아줄 마음에 깎아줄 그 각오를 하고 있는 네. 결심을 한 정부가 또 들어서서 또 깎아주죠. 그러니까 정권도 계속 바뀌고 부동산 정책도 하도 많이 바뀌고 예. 틈도 계속 만들어주고 예, 이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두 가지를 또 더해서 짚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테크적인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써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랐을 뿐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조세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첫째 오빠 가가지고서 몰빵해가지고서 의사 만들어줬는데 가족들 안 챙기면 이거 정의냐 아니냐? 정의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첫째 오빠는 이렇게 강변할 수 있을걸요? 보내주면 뭐해? 그거 해가지고서 나도 결국 서울 와서 알바해가지고서 내가 학원 다녀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짜면서 내가 의사 된 거야. 엄마 아빠 보태준 거 그거 코딱지만한 거 그거 갖고 되는 줄 알아? 동생들 그거 희생? 아이고 그거 그냥 15일 지나니까 각자의 다 생활비 사정은 끝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그게 네, 아니라 네. 조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잖아. 동생들이 희생한 거 맞잖아요. 희생해서 가가지고서 그 몰빵해가지고서 의사 된 거잖아요. 네. 서울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국가를 건너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일본 국민들이 태어나가지고 야 우리는 지금 태어났는데 우린 태어나 보니까 일본 사람인 건데 한국 그거 미연해야 돼 우리가? 알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정의 그렇게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틀에서 정의 자꾸 협소하게 돼. 이거 조선일보랑 이런 거 보게 되면 특히 그러니까 부동산 어떤 식으로 문제로 정의를 봐요. 구현할까에 네. 대한 거의 문제지. 예. 눈이 띄워져야 그런 되는데. 이제 예외적인 사례를 뽑아가지고 큰 것처럼 얘기를 하죠. 침소봉대 하듯이. 예, 그래서 보유세는 사실 그렇게 환영받는 세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예, 입에는 써. 그러나 복용하면 몸에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고 빈부격차도 줄여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도 잘 알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는데 이런 대책이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 구봉기 소장님을 힘들게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네. 짚을 때 하나 더는 기술적으로 재테크꾼들이 사기를 쳐요. 이따가도 계속 말할 것 같은데 어떤 단위의 논의를 할 때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숨겨요. 가령 과세 이용 같은 경우도 말을 안 해요. 가령 남기혁 소장님도 같이 가셨었던 그 대통령이랑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토론을 했던 데 있잖아요. 대토론회. 네. 김인만 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랑 예전에 토론회 때 엄청 망신당한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정말 건방져가지고 적당히 안 하는 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송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 방송이 잘렸는데. 그랬군요. 예, 제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 룰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버렸어요. 어쨌든 그분이 시장주의자거든요. 네.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이크를 잡고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어르신들 낼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과세 이혼 있지 않냐고 일부러 호도해요. 일부러 호도해.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댓글에도 속았다 방법 다 있었는데 이런 지금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 있어요. 네. 상속할 때 내든 아니면 처분할 때 내든. 그리고 거기 강남의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면 엄청난 차익을 누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뭐 훨씬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계속 아니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러면 선택할 거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조세 정의에 따라서. 맞아요. 네, 거기가 그 강남이라고는 입지가 좋은 이유는 사회가 인프라를 잘 깔아놨으니까 그 혜택을 누리니 혜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나만. 이것까지 넘어가자 한 시간 한다는 거니까. 선생님 그때 호남 반도체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라는 맞아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눈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호남에다가 정부가 인프라라든지 전부 깔아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와. 근데 이거
그 뭐다 정의론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설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기업들이 입싹 씻고 그때 너네가 궁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 달라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돈 다 됐으니까 우리가 다 먹는다 이렇게 된다는 네, 거구나. 그러면요. 그때 그래서 너네가 이거 궁해가지고 이거 토지 대준 거지. 이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8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2번 넘어갔거든요.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3번 질문도 바로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기존 세제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차이인데 이 차이에서 중요한 변화 지점은 뭐고 이재명 정부가 왜 83 세제 개편안을 이렇게 냈을까 이건 거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우리 고 수장님이 또 양념. 추가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차이는 과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보유세를 많이 부과했어요.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를 하고 1주택자들은 봐주고 오래 보유할수록 보유세를 덜 내게 만들었어요. 종부세를. 이랬는데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30억짜리 1주택과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는 30억 똑같잖아요. 가액은 똑같은데 10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고 다주택자니까. 예, 1주택자들은 거의 뭐 세금을 굉장히 감면을 많이 받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쳤어요. 이번에 주택 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쳐가지고 시가로? 시가로 합쳐가지고 시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합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이제 굉장히 그 핀셋 증세를 했거든요. 뭐냐면 35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종부세를 강화해요. 예.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이죠. 35억 우리 주변에 35억 주택에 사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네. 예. 아마 전국의 주택으로 보면은 35억 넘어가는 주택이 한 6만 채 될래나? 예. 그러니까 0.3%인가 뭐 맞아요.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예전에 많이 감면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줄일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 거야. 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35억 미만에 있는 30억 미만에 있는 1주택자들은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 이제 실제 거주하면 그러면 세금을 낮춰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거주하면 네. 거주는 봐줄게 이제는. 예전에는 1주택만 그냥 보유를 했든 아니면 거주를 했든 관계없이 봐줬는데 다주택은 중과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거주만 봐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거주를 하게 되면 종부세도 조금 낮춰주고 네.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보장해주고 그거 깎아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 살죠. 예,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초고가는 우리 사지 말고 여기에 한 15억부터 35억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야겠다.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주택이 이제 주로 포진하고 있는 데가 마포, 뭐 용산, 성동 이런 데예요. 예. 이제 여기에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럼 오히려 그쪽으로 더 몰릴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군요. 35억을 향해서 이제 다름질을 치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거기에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마포 성동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면 사실 초고가 주택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눌렀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약간 소강 상태에 빠져 있을 거로 저는 보이는데 네. 부소장님 또 의견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35억 미만에 있는 주택은 뭐 15억이 있는 주택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실거주잖아요. 네. 거주를 해야 나한테 수익률이 높아지는구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마포에 집을 하나 사놓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산단 그렇죠. 말이에요. 수도권에 어디 다른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살다가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냥 1주택자지만 나는 전세 주고 전세 산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전세 사는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갈 데가 이제 없고 전세가가 또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효과가 뻔히 예상되는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도 오답 노트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있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은 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항상 유동하는 돈이 있어요. 네. 물이 유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몽글몽글 있어요. 몽글몽글. 이거를 세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물기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대해주는 쪽으로 흘러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은행에 적금 맡기러 갈 때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가잖아요. 네. 그 물기를 내듯이 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길을 내줬어요. 그렇게 했다 똘똘한 한치 현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오답노트가 있어요. 물기를 내면 반드시 글로 돈이 흐른다. 근데 여기도 물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네. 1주택으로 흐르던 물기를 아니 실거주로 이번에 방향을 튼 거예요. 네. 그럼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똘똘한 채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다주택자만 아니고 30억, 40억 되는 거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세금이 감면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되는 살고. 거구나. 그렇죠. 예, 예. 네.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이제 그럴싸한 좀 우아한 말로 차등과세라고 불러요. 차등해서 하는 거예요. 실거주하면 봐줄게. 그냥 거주하지 않고 그냥 1주택자들은 안 봐줘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구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익이 더 되네. 그럼 난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과세라는 말이 말로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예.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 너무 보인다. 예, 조금 더 그렇죠. 보충을 해주시면은 아니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급격히 지금 기력이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딱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세제 개편안을 보고 나서 위험이 도졌다고 했잖아요. 길이 딱 보여요. 그냥 보면은 뭐야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네. 되게 단순해. 전기차 보조금 많이 주면 전기차 많이 사겠죠. 오토바이 보조금 많이 주면 오토바이 사고 세제를 이렇게 길을 틀면 그쪽으로 돈이 흘러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만 짜진 않았을 거잖아요. 정책 믿고 싶습니다. 어. 그럼에도 진일보에 했다라고 보는 건 어쨌든 정책을 낸다라는 건 이전보다 나은 정책을 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은 요 실거주에 대해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회의 시간에 종종 했던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은 뭐 대통령이 직접 설계한 건 아닐 테니까 그 대통령의 그 중요한 언어를 그냥 그 담아가지고 그 세부담을 본인들도 사실은 뭐 35억 그 언저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료들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안 근데 되는데. 근데 최종 제어긴 책임은 대통령에 있죠. 대통령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예전에 이제 경기지사 할 때 그때 제가 정책 자문 뭐 단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는 또 정책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내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멍을 우리 구소장님 말씀하신 거죠. 구멍을 내면 거기로 돈이 쏠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너무 이게 실망감이 크고 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정말 정부가 위험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운 정부입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세운 정부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냥 표피상으로 흘러가는 그 단어만 포집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정책을 그냥 만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구멍을 낸 거죠. 네, 남 소장님께서 아쉬움을 넘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기호 소장님 말씀을 여러분들 3번 돌려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게 뭐냐면은 정책을 설계하는 단위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속사를 그냥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정책을 설계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었잖아요. 이 정책 회의할 때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전세 세입자들 내쫓기는데요. 이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저였으면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난 전세 사니까. 아니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작용 중 또 하나가 전월세 매물이 완전 떨어질 거다. 전월세 네. 값도 오를 거고. 그러면 네. 전월세에 살고 있는 2030 신혼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그에 따른 대책은 나오는 건 없어요? 뭐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예. 이미 전월세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전세 사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런 터에 또 인위적으로 이거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전세 매물을 귀하게 만든 거예요. 예, 매물을 줄여버렸으니까 네. 정책 실패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낼 수는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주장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이게 정책 실패가 너무 클 것 같다. 예. 저는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고 봐요.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보세요. 일단 아까 그 소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할 동인이 발생을 해요.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이익이 되니까. 그럼 들어가면서 욕을 하겠죠. 정부 욕을 하겠죠. 아, 나 잘 살고 있었는데 뭐야, 짜증나 하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세입자를 내쫓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내쫓기는 세입자는 욕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한테도 정부 욕을 하게 만들고 이건 집주인한테도 정부 욕을 하게 만드는 최악의 수를 뒀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 사고를 했으면 이 사고에 대한 수습책이 있는가를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죠. 봤어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해요.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에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그냥 1주택자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1주택자로 남아 있기 위해서 지방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아니면 뭐 지방에 저렴한 주택에 살 수도 있고,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는구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죠. 아. 예. 그동안 교회로 좀 나가 있던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도 실거주해야 꽤 되니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도권의 인구 감이라도 더 촉진하는 거고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는 정책이다. 예. 아니 이거 좀 더 짚고 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네. 지금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위치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짚어주신 건데 지금 이 문제 전월세 문제 생기지 않겠느냐. 그 세입자를 내쫓으면은 그 사람이 내쫓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존에 집주인이 살고 있던 데 있잖아요. 기존 집주인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보통 전월세 살던 사람들은 신혼부부나 2030들은 서울의 집을 네, 얻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공급 대책이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공급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더 사실은 공공주택이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고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시간의 뭐- 문제도 한참 네. 걸리죠. 세금은 금방 받지만 공급은 금방 안 된단 예. 말이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번 연장하는 거. 4년 동안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곳에 수도권에 1주택 그냥 전세 사는 사람이 서울에 마포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네.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세세하게 뜯어보면 지금 서울에 이제 집값에 따라서 이제 분위로 나누면 1분위부터 5분위가 가장 비싼 지역에 강남이라고 한다면 2분위, 3분위, 4분위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지금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주거 불안정까지도 예, 오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 아닐까? 예. 이렇게 이제 끔찍한 게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정부 당국자들이 몰라요. 관련 Q&A를 제가 살펴보다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을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있어가지고서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야 집주인이 들어오면은 소용없는데 야 이거 검토 안 했구나. 거절 사유가 되거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들은 2+2 4년 살 생각으로 2년 살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4년 채우고 나오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지나는 쯤에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주인이 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논리로 방어하는 건 아까 그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문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세입자의 정주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이 정책을 짠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회의장이 있었으면은 그거 다른 집 얻어서 가면 되지라고 하면은 애들 짐 갖고 이사 안 다녀봤죠 내가 이제. 그렇지. 그리고 초등학교도 6년 쭉 다녀야 되고 중학교도 3년 쭉 다니면 네. 좋은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 자리에서.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는 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걸 캡처해 왔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나올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본 건데 Q&A예요. 저게 자른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쟁부 장관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거예요. 네. 색깔 칠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서 방 빼라라고 하면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의 임대차 수요가 줄고 기존에 살던 임차 주택이 그 사람이 살던 임차 주택이 시장에 다시 공급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은 계속 돈다, 빈집은 계속 있을 그렇죠. 거다 이런 말인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저기에 지금 세입자의 정주성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세입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지금 그렇죠. 말인 거죠. 문제식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이건 사고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빨리 마련해 드릴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주거 분야에서 임대차 분야가 전문이에요. 임대차 분야. 네네네. 그래서 제가 남겨 소장님 밑에서 그걸 했었어요.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정주성이 헤쳐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2+2를 기대하고 왔어요. 2년 살다가 2년 더 살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오면 이게 헤쳐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세입자의 정주성이라는 거는요. 훼손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확대되어야 되는 가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차라리 세입자 정주성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을 때 2+2에서 지금 2를 더 더해서 6년을 살게 해준다고. 저는 10년을 주장합니다. 어쨌든 2+2 이런 식으로 늘리고 더불어서 세입자의 지금 2+2가 훼손될 위기잖아요. 이거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높습니다라고 하고 당신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합니다. 네. 라고 할 때 그 효력이 지금의 계약이 아니라 다음 연장된 계약, 즉 2년 뒤에 발생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2+2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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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사고가 터진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정부에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30과 신혼부부들 세입자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공급 말고는 없다는 게 현실인 거군요. 지금 공급 대책 말고는. 아니죠. 지금 공급 대책 외에 임대차 정책 내에서도 지금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거죠. 다른 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건 없고 지금 장관 정도의 지금 인식인 거고. 장관님 정도의 인식이면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 그렇죠.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 정책도 거기서 마땅한 게 없죠. 요 말을 보면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관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1주택자가 그러니까 전세 살고 있고 자기는 전세 줬는데 자기가 거기서 나오면은 전세 공급이랑 전세 물량은 총량은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럼 거기서 알아서 이루어지는 건데 뭘 문제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뭐 마포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 인근에서 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 총량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냥 양으로 뭐 전세의 총량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답답하네. 그 고단함. 그러니까 그 마포 세입자가 집주인이 살던 교외로 갈 수가 없는 예, 거잖아. 예, 그렇죠. 집값도 안 맞지만. 거기서 이미 뭔가 그렇죠. 안 맞고. 왜요? 저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를 상가임대차로 해보면은 기절할 얘기예요. 그치. 내가 김치찌개집 하는데 사장님이 김치찌개집 하겠다 저 내쫓아요. 울고 있어. 그 친구 와서 야 딴 데 가서 김치찌개집 하면 되지.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거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정의도 세우고 집값 하향 안정화도 내가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접근이 필요한 건데 뭐가 이렇게 가로막는 걸까요? 아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1주택자들에게 그러니까 15억에서 30억짜리의 주택이 주로 해당될 텐데 양도소득세 낼 때 예전에는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줬어요. 기본 공제. 네. 예,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곱하기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세율을 곱하기 마지막 단계에서 250만 원을 빼줬는데 10배를 올려서 2,500만 원을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겠다고. 세금 공제를 10배로 늘렸어요. 예. 8배에 10배 정도 예.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수익률이 10배로 바로 튀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인 거죠. 그러네요. 15억에서 35억 사이의 1주택자들에게 실거주 할 경우에는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이기 위해서 촘촘하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설계를 했을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15억에서 30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청 핀셋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거는 전혀 없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초고가 주택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10억에서 30억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당연히 싫어하는 거고 네. 또 그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싫어하는 거고 어.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운 예,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운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줄 평이군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아. 정책을 해설하는 책을 내면서 네네네. 마지막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양쪽에서 욕 먹는 안이라고 오답 노트를 반복한다니까 지금. 오답 노트를 반복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기가 좀 많아요. 오늘 안 끝나. 짚고 넘어갈 게 아니 일단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부동산 시장 앞에 나와서 장수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 2월 달부터 X의 글 보십시오. 네. 와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네. 설렜죠. 어, 고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설렜죠. 개국 정비보다 쉽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네.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했죠. 이 정도 했으면은 거의 용 나와야 되거든요. 용? 네, 용? 네. 저는 그때 호랑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어. 고양이 나왔어. 고양이. 어. 자, 이 상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에는 사실 기세로 밀어붙이면서 시장을 잠깐 주춤시켰어요. 칼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음. 칼집이 이만해 막 여기에 막 금 자수도 있어. 장수가 막야 눈에 한 방이면 끝나 이래. 네. 이번에 꺼냈더니 뿅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다음에 대통령이 대포 쏜다고 해도 안 무서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겠지만 대책이 그래서 뭔가 이거를 꼭 더 길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세입자들을 위한 2+2+2 이거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럼 미시적인 거고. 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대책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 정부 예, 입법안 그렇죠.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맞아요. 다시 요구를 해야 돼. 다시 네. 만들어라. 네. 이거는 틀렸다. 어. 이게 이제 얘도 있어요. 네네. 참여정부인데요. 참여정부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2003년에 이제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10월 말에 네. 굉장히 센 정책을 발표해요. 방향을 발표해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2004년에 그 다음 해에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4년 연말에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약한 게 나왔어. 말하고 굉장히 선언하고 정책이 법하고 괴리가 너무 컸어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예, 컸어요. 2005년부터 무섭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005년 5월 달에 세제 대책을 새롭게 또 내요. 네. 냈는데 그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거 다 제로로 하고 다시 대책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8월 31일 날 8.3일 종합대책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낸 대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거를 그냥 수용하고 여기에서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짜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새로 참여정부도 만들어야 된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었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제안인데 지난주에 제가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근저당 문제 다루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개혁적 인물을 상징적으로 앉힌 다음에 그 사람의 거의 정권을 줘야 된다. 네. 이 정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크게 나가야 돼요. 이거는요. 세제 개편안 이런 걸로 할 게 아니고요.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부를 바꿔야 돼요. 부동산 문제가 왜 바꾸기 어렵냐면은요. 그거랑 같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끌어올리는 게 너무 힘들죠. 왜 힘든지 아세요? 인생 전부에 걸쳐서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전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전부를 다 재개조화해 가지고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지 않으면 아이는 낳고 싶지 않거든. 낳을 수 없거든. 너무 미안하거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는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요. 되게 단순하게만 놓고 보더라도 매매 문제는요. 임대차 문제랑 겹치죠. 너무 단순하죠.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누락시킨 거지. 그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거랑 더 사건 문제 더해지죠. 그다음에 지역 개발 문제 더해지죠. 등등등 다 교통 문제 등등 다 더해진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대토론회 때 그 공주대 학생이 예. 얘기를 했는데 막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요. 그러니까
말 끊지 말고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네. 마음껏 네. 얘기하십시오. 그게 박수를 치는 게 뭐냐면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어? 그래 네 말 맞아. 하하하하. 정말? 꿈 같은 얘기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다. 어머머. 재테크 얘기 같은 거, 작은 얘기, 미시적인 얘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 대학생은 대전환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전 그래서 박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 그 공감을 해서 정책이 박수했을까요? 없어서. 그래 네 말 꿈 같은 동화 어허. 같은 얘기다. 이래서 박수를 한 거예요. 그게 정말 맞으면은 다 엎어야지. 다 엎고 임대차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교육 뭐뭐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씁시다. 이렇게 가야지 바뀌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오답 노트들이 있었다고.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지금 댓글 쓰신 분 중에 썩을 대로 썩은 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한 방에 할 수 있나요라고 위에 쓰셨다. 지금 네. 썩을 대로 썩은 부동산 시장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나요? 아이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걸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무당창창 다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오답 노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뭐랄까요? 점진전 개혁주의자들이 보통 그래요. 그 학생은 급진적 개혁주의자적 주장을 펼친 거예요.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전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래요라고 하면서 대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작은 대책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점진적 개혁주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급진적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면 정책 수용성이 낮아가지고 실패한다.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그때, 급진적으로 하면은 겸손님들 다 방송에서도 남기업 소장님 대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거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 근데 지난 개혁의 역사를 살펴봐요. 지난 개혁의 역사는요. 사실 점진적 개혁의 열쇠가 실패한 걸로만 점철되어 있어요. 급진적 개혁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려고 하다가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뒤로 물려가지고 점진적으로 다 망쳤지. 모든 정부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급진적 개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새로 써야 된다. 네. 그렇게 네, 하다가 백지 망친다라는 상태에서. 분들은 역사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역사를 다시 보셔야 돼요. 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대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새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인위적 집값 조정을 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인위적 집값 조정이 절대 불가능의 영역인가? 이게 좀 가능한 영역으로 좀 가야지 또 그거야말로 급진적이고 수용이 당장 안 되더라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간에는 그런 이제 틀린 말, 대체로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보유세를 올리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 또 양도세도 또 잘 설계해서 하면 떨어져. 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가 왜 나왔냐면 세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채 보유하면 수익률이 엄청 높을 거야. 여러 채 들고 있는 거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면 세제를 부동산 수익률이 줄어드는구나, 떨어지는구나라고 하면 그거를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경제 행위자들이 행위를 하면 그것이 누적이 돼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누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금방 그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저렇게 됐네. 그럼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내가 보유세를 얼마나 해야 되지? 양도세도 저렇게 되네. 그럼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줄어들겠다라고 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죠.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세제인데 네. 세제를 건들지 않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이제 선거에 보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놔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덫이 됐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자잘한 게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금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건 사실관계도 다르고 네.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세제를 잘 구축해야 그 위에서 공급 대책이 의미가 있거든요. 네. 공급도 잘 돌아가요. 임대차도 잘 돌아가고요. 네. 근데 그 바탕에 깔아놓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걸 깔아놓으면 공급을 해도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 또 생기고 사실 요번에 15억에서 35억 사이에 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오세훈은 이제 저녁에 그냥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곧 그만둘 것 같지만. 예.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업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월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15억에서 35억대의 수익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좀 더 쉬워졌어요. 좀 더 쉬워졌어요. 좀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 건 이주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주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하는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만든 거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근본 대책이 지금 굉장히 부실한 게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된다. 네, 저는 근본 그렇게 대책이 이렇다 보니까 네. 공급 대책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이거 되겠어 효과가, 같이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군요. 그게 그 질문이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레토릭인데 퍼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정책 백날 써봐야 집값 못 잡는다라고 무력감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 집값 조정이 불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네. 해서 집값을 낮추는 올리는 걸 막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집값을 잡는 정책을 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짜야. 말도 안 돼. 그냥 명제만 증명해 볼게요. 세금만 간단히 하나만 조정해도 집값은 바로 잡혀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집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로 올려볼게요. 그럼 집값 바로 잡힙니다. 그쵸. 집을 비싸게 팔 이유가 없어. 어차피 그렇게 다 세금으로 못하는 낼 거지. 건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명제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통해서 특히 세금 정책을 통해서 집값 못 잡는다. 이거는 완벽한 논리적 오류다. 다만 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책을 하게 됐을 때 시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을 쓰지 않고 어떤 다른 식으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안 뽑았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치 안 보고 그냥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죠. 눈치를 아니, 봐야 되는 게 아니면은 아니 그 사람들을 과잉 대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고가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욕망이 있죠. 내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욕망. 그러나 그 욕망 이면에는 또 갈망이 있어요. 무슨 갈망이 있냐면 주거가 좀 안정이 돼서 나도 좀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쉽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네. 그게 숨겨져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뭐 또 안 좋은 언론의 영향을 받으면 또 반대하기도 하지만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그럼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주요 정책 관계자들이 고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저는 뭐 그 사람들은 뭐 배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이 정책으로 가면 당신들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호소도 않습니다. 하고. 호소도 하고 뭘 호소한다고 들은 건 아니겠죠. 물론 좀 움직일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좀 늘어나거든요.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을 잘 공급한다든가 네. 그리고 지금도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50만 가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쪽방, 뭐 고시원, 비닐하우스 좀처럼 줄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반지하 이런 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100만 가구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거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한국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와 설명을 해나가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정의감이 있고 네. 갈망이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야죠. 아멘. 리더라면. 말씀의 성령이 있네. 말씀의 성령이 있어. 그런 세상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나름의 네. 대토론회에서 그런 거를 저는 좀 막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했는데 쭉 다 듣고 이런 정책이 나와버리니까 예. 직자적인 속상한 욕망이 거예요. 있어요. 다들 집으로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투기적 마인드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주거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도 전월세 문제 없이 좀 편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갈망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다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끌어내야죠. 대통령이. 박수. 네. 저 댓글 좀. 저 구봉기 대표님 말씀처럼 대책도 중요하지만 저게 오답 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구봉기 대표님 말씀처럼 대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저게 오답 노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한테 덜 미움받을 것 같은 정책적 기술들을 부리다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욕먹는 네, 대책들을 그렇죠. 냈던 거예요. 네네네.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입자한테도 욕먹어, 집주인한테도 욕먹어. 이게 자꾸 쪼잔쪼잔하게 기술을 부리다 보니까 다들 협소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남교 수장님이 말씀한 이 정의 사회를 한번 구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납득은 돼야 돼. 그래 내가 뭐 2년 더 늦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뭐 세상이 더 좋아지니까 나아진다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마음속엔요. 그래 내가 조금 손해 보는데 그게 낫지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대의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누구도 설득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지난 역사를 보세요. 짜잘짜잘하게 갔다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지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설득을 네. 하면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새롭게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쭉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바라는 집값 하향 안정화까지 오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최소? 저는 뭐 바로 저도요. 진짜요? 시장의 효과가 당연한 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호등이기 때문에 네. 저 신호등이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호등에 맞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격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의로운 정책을 세제 정책을 구축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이 청년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그러면 열심히 하면은 주거 문제는 해결되겠네라고 하는 전망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전망이 필요했거든요. 이거 막 예. 한 세월 또 맞아요. 걸리고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진짜 바로 예. 올바른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야 저렇게 가면은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나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 전망을 갖게 하면 정권 재창출 가능하죠. 당장의 반발은 셀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권이나 아니면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반대를 해요. 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신호등이 되기 때문에 그 신호등을 지켜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구나. 저 들어가지 말아야지. 다른 자산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전환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전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죠. 네. 제가 바로 납득가는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네. 대통령이 기구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정권이 임해야 된다 그죠. 부동산. 네네네. 남교수님이 거기 간다고 생각해봐요. 집 다 내놓는다 사람들. 다 내놓지나. 집 다 내놓는다. 야 큰일 났다. 물론 수용성이 이게 가능한 공약이냐 정책이냐 얘기는 나오겠지만 끝까지 예. 한다는 거죠. 아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분데 그래서 저지르자고 하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브리핑을 쭉 한 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 기술 부리지 말고 차라리 한쪽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한쪽에 돌파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거는 차라리 무주택자들 편에 서서 돌파를 해내면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납득을 해요. 네. 납득을 해요. 오히려 납득을 해. 그래 맞아. 사실 너무 비싸긴 했어. 그렇죠. 네. 차라리 무주택자들을 진짜 위해야 돼요. 무주택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출을 더 풀어준다? 이거는 기만이에요. 네. 무주택자들은요 저렴하게 대출을 조금 받아서 사고 싶지 비싼 주택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네 맞아. 예,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선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다 사기꾼이 많은 게 말 안 하는 게 아까 말했죠 종부세도 과세 이연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공급도요. 신축 공급만 공급처럼 말하고 재고주택에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공급은 없는 것처럼 아예 말을 안 해요. 수요 측면에서도요. 그러니까 집을 막 무주택자들이 사러 오니까 대출 올려가지고 못 사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수요를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왜 대출로만 막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늘려줘. 그럼 나 집 안 살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가 하나도 없었어.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집 가진 사람들 익스큐즈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동의를 끌어내야죠. 네. 그게 그러려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얘기도 하고 끌어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제가 기초다라는 거죠. 이 기초를 잘 못 닦아 놓으면 공급 정책이든 임대차 정책이든 그런 혼선이 생겨요. 네. 해결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명령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꼭 포기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것. 일단 하나 나온 거는 세제 개편안 다시 써야 된다. 얘기는 나왔던 거 같고. 꼭 포기해야 되고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하시죠. 예. 네. 거기에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토론회 때 이제 제가 이제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몸에 좋은 쓴 약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쓴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유세 강화해서 순증분을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한 저희 연구소에서 계산한 거에 따르면 90% 이상의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무주택 가구는 내는 것도 없는데 혜택만 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기본소득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세 강화한 거를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순증분을 가지고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와 그다음에 신혼부부란 말이죠. 네.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거기에 재정에 붙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정책 수용성이 생기죠. 가장 힘든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거기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반발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대책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주장한 대로 자기가 정책을 발표를 했더니 욕을 너무 많이 먹었다. 예, 욕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욕 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 욕 먹을 각오. 예, 반드시 해야 될 것. 예, 각오가 필요하다. 예.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봉기 소장님. 이게 말씀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왔잖아요. 네.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별 메시지 같았어요. 대통령의 그 말이. 나는 이제 욕 먹는 거 그런 거 안 하려고요. 네, 이런 말처럼 들려가지고 참 그냥 버려야 될 거 짜잘짜잘하게 할 생각 버려야 돼요. 짜잘짜잘하게 하면 안 풀립니다. 오답 노트들을 보세요. 오답 노트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재명 정치인을 지지하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짜잘짜잘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랬었어요. 진짜로 할 것 같았어. 진짜로 할 것 같았어. 그 폼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폼이 없어지고 굉장히 자른 사람처럼 지금 작은 정책, 작은 말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엎어야 돼요. 정말로 주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싹 엎고 대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역사를 돌아보시라. 역사를 돌아보시라. 점진적 개혁이 수용성이 낮아서, 즉 욕을 먹어서 수용성이 낮아서 실패할 거라는 사람들의 통념은 사실 역사적으로 오류다. 네. 역사는 점진적 개혁의 실패로만 점철되어 있다. 네. 급진적 개혁을 해야 된다. 네, 네.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주권자 국민을 믿어야죠.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후퇴한 게 믿음 없음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망만 있지 주권자들이 욕망만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 욕망으로 드글드글 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자꾸 하니까. 근데 그 욕망은 있죠, 다들. 그러나 욕망 이면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 집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권자 국민을 믿어야 한다. 네. 역사와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그 지금 이 정책이 이런 정책이 이런 허접한 정책이 나온 이유가 궁구로 가보면 믿음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믿음을 회복하셔라. 국민을 믿어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욕 먹을 각오. 그리고 다시 쓸 각오. 욕 안 먹습니다. 그렇죠. 욕을 왜 합니까, 사실은. 네, 이거 안 먹어요. 그런 정책이 만약에 나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환호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욕하죠. 네, 조선일보 욕 뭐 들어야죠. 네. 조선일보가 욕하면 좋은 거니까. 주권자 국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늦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도 세제 개편안 새로 나오면은 바로 다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정책으로 가게끔 호소하고 견인하는 그런 촛불 행동, 촛불 시민이어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긴급 대담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구소장님 어떻게 마음 좀 풀리셨습니까? 아니요, 이 방송 말고는 다른 방송 지금 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효선이 위대한 게, 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데 가면은 사실 저는 보면서. 저도 선수잖아요. 네. 보면은 다들 사기 잘 친다 진짜 보면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못 참고 사기 치지 말라고 좀 화를 낼 것 같거든요. 야, 남녀수 형님 진짜 어른이셔요. 야, 진짜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쉬는 거를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위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괴롭죠. 댓글에 남 소장님 지금 고정 출연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이제 있었는데 뉴스공장이요. 아니야 이 방송 이 방송. 왜 이거 하시면서 뉴스공장을 생각하세요? 제가 방송 나왔다는 얘기를 하길래. 예. 남경 소장님은 사무실이 바로 옆입니다. 네, 여기서 한 뭐 300m밖에 안 될 거예요. 함께해도 때때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 이게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꼭 부르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맞아요. 됩니다. 아니 그 X에 올렸잖아. 이런 X를 적으셨어요. 나 호랑이가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마음이 불탔죠. 그렇지. 저희 모두가 불탔죠. 아니 전 뭐라고 예. 했는지 압니까 저는? 자기 구속 이거 뭐 자기 실현을 뭐라고 쓰나 자기 그때. 구속적 예언이다. 그렇지. 자기 구속적 예언이다. 아, 내가 그런 멋진 말까지 만들어서 예. 붙였다고 거기다가 맞아요. 제가. 서로 다 한 말 기억하고 네, 진짜. 마음이 얼마나 엄청 설렜는데 그때. 네, 그래서 그때도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설레가지고. 예, 근데 이 대책이 나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바뀔 겁니다. 우리가 바뀌게 만들 거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잘 싸울 수 있게 외과 수술식 개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9분기의 생활경제 긴급대담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